도전과 응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주로 이 도전과 응전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토인비의 역사 연구는 문명이 어떻게 발생되고 성장되고 쇠퇴되고 붕괴되었는가 하는 4가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은 8시간 정도 해야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발생과 성장 요거 4시간짜리인데 2시간으로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토인비의 생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1889년에 영국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0세 때인 1919년에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서 교수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탁 했어요. 그래서 이 토인비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전쟁은 그리스의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하는 게 있는데 그게 페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페로폰네소스 전쟁과 똑같은 것이다. 아마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페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리스 문명이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에서 쇠퇴로 넘어가는 계기가 뭔가 하면 페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그리스 문명은 쇠퇴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토인비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문명은 서구 문명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서구 문명은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드디어 망할 것이다. 그것이 정말로 이 펠로폰네소 전쟁과 같은가 다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뭔가 하면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는 한평생을 썼어요. 이분은 1929년부터 역사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61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얼마나 쓰는가 하면요, 30년 동안 역사 연구라는 책을 써요. 책을 쓰는데 이 책이 몇 권 되는가 하면 12권인데 여기에 한국에서 이게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14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4권을 읽으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저도 14권을 사놓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요거 서머빌이라는 사람이 14권을 12권을 2권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읽는 게 2권짜리를 읽습니다. 2권짜리도요, 읽으려고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역사 연구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토인비의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되게 알고 있는 게 문명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몇 개입니까? 주로 4개요. 예.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4개를 알고 있는데 토인비는 지금까지 이 인류가 발전시킨 문화가 몇 개인가 하면요, 28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8개 문명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성장하고 소멸해 갔는가를 쓴 책이 역사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문명론이에요. 문명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이 토인비가 문명 이 정의를 내릴 때 원래 문명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civilization이거든요. 영어로. 요 뜻하는 바는 뭔가 하면 도시화라는 뜻입니다. 도시에 살면은 문명인, 예, 그렇게 돼요. 이제 봉화 같은 시골에 살면은 이 문명인이 아니고 뭐 야만인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명이라 하는 것은 도시를 만들면 문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의입니다.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또 다른 정의는 뭔가 하면은 문화와 문명으로 2개로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는 문화가 뭔지 문명이 뭔지 정확히 정의를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정의를 내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은 문명이라는 것은 도시화니까 도시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해요. 그래서 문명은 바로 물질 문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라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culture입니다. culture인데 이 culture란 뜻이 뭔가 하면요, 농사 짓다입니다. 농사 짓는데 이 농사 짓다가 왜 문화가 되는가 하면요,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 농사를 지을 때는 미라를 땅에 뿌리잖아요. 그죠? 미라를 땅에 뿌리는데 옛날 사람들은 미랄이 싹틀까 싹트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만약에 미랄이 싹트지 않으면 사람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미랄을 땅에 뿌리고 난 뒤에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입니다. 신은 안 죽거든요. 그래서 죽은 신을 죽여가지고 살과 피를 땅속에 묻어요. 그럼 이 신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서 미랄을 싹 틔우게 하는 겁니다. 옛날 신석기 시대 농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칼처 농사짓다입니다. 농사짓다인데 결국 이게 뭐로 바뀌는가 하면 고등종교로 바뀌어요. 기독교로 바뀌는데 기독교의 경우에 원죄가 있죠. 그죠? 원죄라는 게 뭔가 하면 미랄을 땅에 묻는 게 원죄. 그 다음에 미랄이 땅에 솟아야 되는데 안 솟으니까 겁이 나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이번에는 기독교에서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요,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고 난 뒤에 원래 이 미랄의 농사에서는 미리 부활해야 되는데 여기 기독교에서는 뭘로 바뀌는가 하면요, 예수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처라 하는 게 농사 짓다인데 칼처라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고등종교가 되는 거예요. 고등종교,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게 칼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고 정신 문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봉화촌놈은 문명인은 못 되더라도 문화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김기덕인데 김기덕이 원래 봉화촌놈인데 좀 출세 아들이면 좀 이 나쁜 짓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인비의 문명론인데 토인비는 28개의 문명을 발생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문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인비가 연구에 중점을 삼은 문명은 그리스 문명이에요. 이 그리스 문명인데 문제는 이 그리스 문명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문명이 시작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인류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쪽이거든요. 여기에 크레타로 갑니다. 그래서 크레타 문명이 되고 크레타 문명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여기에 미노스 문명으로 가요. 미노스 문명에서 발전된 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 문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명이라 하는 것은 현재 문명에 앞선 문명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문명이 멸망해요. AD 476년에 그리스 문명이 멸망하고 난 뒤에 후행, 뒤에 이어서 나오는 문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문명이에요? 지금 전부 다 서구 문명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는 문명은 서구 문명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의 전기를 잘 보면은, 자, 처음에 이렇게 기원전 7세기까지 문명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해왔어요. 순조롭게 성장해오고 난 뒤에 기원전 431년에 뭐가 발생하는 거면요, 페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페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테네 쪽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그리스 문명은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쇠퇴해서 결국 이제 476년에 그리스 문명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쇠퇴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명은 앞에 선행 문명이 있고 뒤에 현행 문명이 있다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행 문명이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어요. 이어지는데 문제는 선행 문명이든 현재 문명이든 진행 문명이든 간에 문명이 발생해서 성장 이렇게요. 성장을 하다가 요 단계에서 문명이 꺾여서 쇠퇴하는데 쇠퇴할 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명이
발생해서 성장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문명이 쇠퇴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그리스 문명에서는 무슨 전쟁인가 하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싸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일어나면서 그 뒤부터 그리스 문명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서구 문명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과정을 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8개 문명 중에 그리스 문명만 그러냐 하는 건데요. 다른 문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하고? 자, 중국 문명이요. 중국 문명인데, 중국 문명도 선행 문명이 황하강 유역에 있었던 황하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중국 문명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국 문명은 주나라 문명입니다. 주나라 문명. 그 다음에 주나라 문명이 망하고 난 뒤에 극동 문명인데, 이 극동 문명은 당나라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문명이라 하는 것은 선행 문명에 황하 문명이 있고, 이걸 이어받아서 주나라 문명이 있고, 주나라 문명이 이어받아서 당나라, 신라시대에 같이 있었던 당나라 문명이 극동 문명,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 문명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잘 보면은 주나라죠, 그죠? 주나라가 대체로 BC 1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주나라가 형성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 77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국의 주나라 서울이 서경이었는데 동쪽으로 옮겨져요. 동쪽으로 서울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춘추 시대가 됩니다. 자, BC 771년부터 춘추 시대가 되는데 이 춘추 시대 때부터 전국 시대를 거쳐서 통일제국 진나라가 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싸움을 해요. 이게 뭔가 하면요, 동란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해서 성장했다가 망할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주나라 문명도 순조로이 성장하다가 춘추시대인 771년부터 한나라가 건국되는 202년까지 줄기차게 싸움만 해요. 그러다가 싸움이 끝났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통일되죠, 그죠? 통일된 나라가 원래 진나라지만은 진시황이 진나라, 여기 얼마 못 가요. 못 가고 난 뒤에 항우하고 유방이 또 싸우고 난 뒤에 유방이 이김으로써 한나라 제국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한나라 제국이 뭔가 하면 대제국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문명이 성장하고 망할 때는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 다음에는 뭐가 발생되는가 하면요, 큰 나라가 만들어져요. 큰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문명이 망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 아까 설명 드렸는데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이죠, 그죠? 그리스 문명이 망하고 난 뒤에 그때 그리스 문명이 펠로폰네소스 전쟁부터 계속 싸웁니다. 싸워서 안토니우스하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악듐 해전, 그때까지 계속 싸워요.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로마를 이어가죠. 로마 큰 대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 문명도 무난하게 성장하다가 싸움 뒤에 로마가 만들어졌죠. 우리 로마 문명, 그런데 로마 문명이라 이해 안 해요. 로마는 망해가는 단계의 큰 나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춘추전국 시대 이 싸움 끝에 나온 한나라 이게 문명국이 아니에요. 이건 망해갈 때 과정에 있는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문명은 꺾일 때 대전쟁 뒤에는 큰 나라, 이런 과정을 반드시 밟게 돼 있다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명의 문제입니다. 토인비가 28개, 세계 28개 문명이 발생했다 하는데 한국 문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 없었어요. 처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토인비가 이걸 조금 더 보완하면서 한국 문명을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28개 문명 중에 한국 문명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되는데 한국 문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앞에 선행 문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선행 문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국 문명은 어디를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은 통일신라시대, 신라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한국 문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의 앞에 문명이 어디냐? 이거는 중국 문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행 문명은 중국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극동 문명, 당나라 문명이죠. 그죠? 당나라 문명이 되고 그걸 이어받아서 한국 문명이 일어나는데 한국 문명의 발생은 대체로 6세기 전으로 봐요. 신라 시대. 신라가 세워지고 난 뒤에 문명이 성장하는데 6세기에서 8세기 신라가 통일 신라 시대로 이루어지면서 문명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을 한 뒤에 좌절인데 좌절을 하려서 꺾이려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쟁이 뭔가 하면요, 후삼국의 전쟁이에요. 그죠? 후삼국, 자, 동란시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동란시대가 바로 후삼국의 전쟁이에요. 후삼국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국가 큰 나라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큰 나라는 바로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문명도 이 토인비가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의 시스템에 탁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필 동기가 1차 세계대전 셀비아에서 1차 세계대전이 탁 이 권총 두 발을 쏘므로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 딱 하는데 이 전쟁은 지금까지 무난히 성장해왔던 서구 문명이 성장을 멈추고 드디어 망해가는 첫 단계라고 봤던 것이 바로 이 1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보기 위해서 토인비는 역사 연구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인비가 모델로 삼았던 문명은 그리스 문명이에요. 그리스 문명인데 이 그리스 문명은 발생, 성장, 좌절, 붕괴 4단계를 거치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거 설명을 생략하고 성장부터 보겠습니다. 성장인데 먼저 미개인하고 문명인과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문제예요. 토인비는 미개인을 어떤 사람을 미개인으로 봤는가 하면 지금 내 생활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끼면서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뭐라고 봤는가 하면요, 미개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활이 극히 만족스럽다라 생각하는 사람은 토인비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미개인이에요. 미개인. 그 문명인은 뭐냐? 문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위 위를 힘들게 기어 올라가는 사람, 이걸 문명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토인비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명 출현의 원인인데요. 문명 출현의 원인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인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종설. 이제 종족, 어떤 특별한 종족만이 문명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 하는 설입니다. 이거는 이 고비노 백작, 이 사람이 이제 고비노 백작인데, 이 고비노 백작이라는 사람이 1789년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야, 이 프랑스 사람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다. 이런 감각이 있었어요. 그때 내세운 게 뭔가 하면 이 백인들은 선천적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구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은 백인들만이 발생시킨다 하는 게 뭔가 하면요, 바로 이 고비노 백작이 얘기했던 금발수 우상화입니다. 그래서 백인이라는 게는 이 피부 색깔도 희고 그 다음에 머리도 금발 있는 사람이 가장 선천적으로 아주 진화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이 문명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백인이 더 진화했다고 보느냐? 이 털 때문에 그래요. 털이 많은 사람이 더 진화했다라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 털이 많으면은 지금같이 추운 겨울에 어떻습니까? 옷 안 입어도 돼요. 그죠? 털이 많으니까 털이 추운 걸 다 막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름 되면은 털이 빠져요. 털이 빠지니까 또 시원해. 그래서 이 털이 많은 민족일수록 더 진화했다. 이 기후에 더 맞게 몸이 진화했다라고 보는 게 인종설이야. 예,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민족이나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아이누족이거든요. 아이누족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일본이죠. 홋카이도 쪽에 있습니다. 홋카이도 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털이 많은 이 사람들은 일본 쪽에서는 원시인 그럽니다. 왜요? 짐승 같다 이거죠. 원시인. 또 하나는 이 백인종 중에 여기 우리는 옛날 같으면 백인종을 다 좋아했는데 지금은 백인종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냄새가 많이 나요. 노린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노린내가 짐승 냄새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백인이 더 진화된 게 아니고 짐승 같다.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백인이 더 진화됐다라 하는 설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오히려 덜 진화될 수도 있어요. 이건 맞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백인만이 문명을 다 탄생시켰다라고 하는데 세계 28개 문명 중에서 물론 백인이 문명을 많이 발생시켰어요. 몇 개 발생시키는가 하면 28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황색인종도 4개를 발생시켜요. 한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갈색인종 인도죠. 2개. 홍색인종 여기 4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백인만 문명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다른 종족도 문명을 발생시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28개 문명인데 이 28개 문명이요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죽고 오로지 살아있는 문명은 서구 문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흑인 문제입니다. 흑인은요 문명을 하나도 발생시키지 못했어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흑인은 적도지방이잖아요. 그죠? 적도지방이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같은 경우에는 만날 춤추고 놀아요. 놀고 그 다음에 요 밀림 속에만 들어가면 먹을 게 있거든요. 생산성이 농사 짓는 게 생산성이 높겠습니까? 밀림 속에 들어가지고 뭐 따오는 게 생산성이 높겠습니까? 농사 짓는 게 낮아요. 생산성이 낮습니다. 낮고 그 다음 농사 짓는 것보다는 그냥 밀림 속에 들어가서 채집 경제하는 게요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들은 만날 춤추고 놀아요. 춤추고 노는 게 뭔가 하면은 춤추고 논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신에게 농사 잘 때게 춤추는 거예요. 이게 춤만 잘 추면은 밀림 속에 바나나 등등등등 이 많이 생기거든 그죠? 그거 따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흑인들은 힘들어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문명인이 뭐였는가 하면요. 문명인은 힘들게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게 문명인인데 흑인은 그 바위 위를 기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항상 여기 누워있다가 밀림 속에만 들어가면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문명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바마잖아요. 이 오바마인데 이 오바마가 흑인 여기에 옛날에 그대로 살았다면 결코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오바마는 미국에 이주 와가지고 원래 미국의 대통령 되는 조건이 뭔가 하면 아버지를 잘못 만나야 돼요. 그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야 대통령이 됩니다. 링컨도 그랬고요. 오바마도 아버지 잘못 만나는 바람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뭔가 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고통. 자, 그 다음에 그럼 인종설이 아니죠. 인종설이 아니면 그러면 환경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환경. 자, 환경이라는 게 뭔가 하면 생활 조건이 나쁜 곳에서 문명이 발생한다라는 설이에요.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여기 황하강이 있고 여기는 양자강이 있습니다. 어디가 살기 좋은가 하면요. 양자강이 살기 좋아요. 황하강은 살기가 나쁜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황하강은 항상 홍수가 발생된답니다. 그죠? 예, 예를 들면 이제 봄에 그 티베트 쪽에 눈이 녹아요. 눈이 녹아서 그게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황하강 물이거든요. 그래서 봄 되면 항상 홍수가 나요. 그래서 이 황하강 유역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에서 문명이 발생되는 것은 살기 좋은 양자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항상 살기 나쁜 황하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되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활 조건이 나쁜 곳에서만 문명이 발생된다는 설이
환경설이 돼요. 그러면 자, 이 환경설인데 이거 항하강이고 이거 양자강. 이 항하강에 항상 홍수 나거든요. 문제는 황하강하고 조건이 똑같은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강인가 하면요, 도나우강이에요. 자, 도나우강인데 이 도나우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봄에 여기는 눈이 녹아서 봄에 항상 홍수가 지는데 여기도 그 문명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문명이 발생 안 했다 이거요. 나일강은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나일강과 같은 조건인 아마존강에서는 문명이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문명이 발생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 발생은 인종설도 아니고 환경설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걸 토인비는 무엇에서 구했는가 하면요, 신화에서 구했습니다. 자, 신화. 자, 신화인데 신화라는 것은 신들의 얘기요. 신이 등장합니다. 신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사탄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탄, 이 이제 사탄이고 이분 누구요? 예수. 신입니다. 신인데 이 신 안에 원래는 신이 있으면은 신 안에 사탄이 동시에 있다라고 봐요.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간, 아무리 좋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죠?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신이 있으면은 사탄이 반드시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화에서 토인비가 처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파우스트를 얘기해요. 이게 파우스트예요. 괴테가 쓴 파우스트인데요. 이 파우스트가 있고 위에 신이 있어요. 이게 멤피스토펠레스인데, 멤피스토펠레스는 사탄이요. 사탄인데 요 사탄이 신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 파우스트가 있는데 파우스트를 한번 타락시켜 볼까요? 그래요. 그래, 니 한번 타락시켜 봐라.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내려와서 이 멤피스토펠레스가 내려와서 파우스트를 타락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타락시키려고 술집에도 데려가고 여자인도 데려가고 하는데, 이게 파우스트가 나이가 많으니까 여자한테도 관심도 없고 술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멤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젊게 만들어 버려요. 젊게 만들어서 술집도 들어가고 여자한테 들어가니까 그거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넘어가서 결국 타락해요. 타락하는데 결론은 타락해서 다시 구해지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게티 파우스트는 뭘 보고 썼는가 하면요, 이 구약성서의 욥기를 보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내용, 토인비는 이 욥기의 내용을 굉장히 상세히 설명하면서 욥기의 내용으로 문명의 탄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욥기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먼저 신입니다. 신인데 신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사탄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신의 본질이 뭡니까? 신의 본질은 창조입니다. 창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야훼가 6일 동안 온 세상을 다 창조했습니다. 창조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보기에 참으로 좋았다. 보기에 참으로 좋았다는 게 100% 좋은 거냐 이거죠. 100% 좋은 거라면은 다르게 새롭게 창조할 일이 없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지 못하면은 신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왜요? 신은 존재 이유가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훼가 참으로 보기 좋았다는 약간 불완전한 면이 있었다요. 그 불완전한 면을 사탄이 딱 찍어낸 겁니다. 사탄이 야 이거 틀림없다 라고,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를 위해서는 사탄이 하나님한테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지만 야 이거 틀려먹었다 라고 사탄이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때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까 게테의 파우스트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야훼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사탄 보고 야 너
욥이란 사람, 욥이란 사람, 그 사람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으로 좋은 사람인데 너 그 사람 본 일이 있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는가 하면 본 일 있죠. 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타락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훼가 그래? 그럼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욥으로 와가지고 욥한테 와가지고 욥이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재산 많아. 돈, 자식도 많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재산과 돈, 자식을 없애버립니다. 재산과 자식을 없애고 완전히 가난하게 돼요. 자식도 나쁘게 돼요. 그런데 이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 이 타락 못 시켰죠. 타락을 못 시키니까 다시 욥이 마지막으로 사탄이 욥한테 나쁜 질병을 줘요. 이 질병이 아마도 나병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나병을 주니까 정말로 괴로워.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친구 3명이 다 와요. 친구 3명이 딱 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야 욥아 네가 지금 잘못되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죄를 받아가지고 괴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뭐 잘못한 거를 한번 고백을 해라. 하나님한테 고백해라. 그러면 고쳐진다. 거기에 이런 말을 얘기를 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요. 근데 결국이 뭔가 하면 네 고백만 하면은 고백하면은 좋아진다. 이건데 보통 이제 이걸 사업하는데 요구를 쓰잖아요. 그죠? 이걸 쓰면 안 돼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백해라. 그러니까 요이 뭐란가 하면 나는 결코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하면 욥은 드디어 깨달아요. 내가 탄생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내가 탄생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탄생된 것이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탄생된 게 아니다. 이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됨으로써 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식도 다시 회복되고 돈도 회복되고 요런데 여기에 조금 더 말씀드리래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에 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니까 재창조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도전했어요. 하나님한테 도전했을 때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과 하나님과 싸움 시작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예정되어 있으면은 그 싸움은 사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탄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싸움이 났어야 돼요. 진흙밭에서 사탄과 하나님은 서로 뒹굴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안 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탄하고 더불어서 진흙탕에서 싸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까 하면요.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사탄하고 같이 진흙밭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인간이 때때로 타락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결국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탄과 싸우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소명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과 대신해서 싸우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은 사탄과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는 거니까 고통과 고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하면서 고통과 고민이 없다 하면은 그것은 일이 아니에요. 왜요? 사탄과 싸우는 가정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걸 하면은 어쩌면은
하나님은 영생을 줄지도 모르는 겁니다. 요 과정, 여기 바로 요 과정을 문명의 발생에 이용을 해요.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은 그 과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노동을 통해서 구원이 돼요. 반드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 증명도요, 일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어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한 이유가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대신에 사탄과 싸우는 건데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고 동시에 그 일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벌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거는요, 결과주의입니다. 나는 내가 잘했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 일하는 과정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따라서 영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그 연장에 있는 게 뭔가 하면 프로테스탄트 예정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요,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돈 버는 거,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통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조금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적은 사람들한테 돈을 뺏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나쁠 수가 있다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래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먼저 돈을 벌었는데 돈 벌 때 돈만을 생각하고 돈을 번 사람은 도둑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은 따라왔다. 따라올 경우에 이 돈 많은 사람은요, 존경받아서 마땅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돈은 많은데 내가 돈을 위해서만 돈을 번 사람, 그것은 도둑놈. 그리고 내가 일을 했는데 돈이 자동적으로 따라왔다, 이거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돈이 올 수도 있고 돈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돼 있다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토니가 얘기하는 거는 결과는 절대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만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사탄하고 맞붙어 사람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사탄하고 싸울 때는 그 일인데, 우리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괴로운데 그 괴로움 안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얻어진가 하면은 영생을 얻어진다, 소명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소명이 되어진다,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뭔가 하면요, 바로 문명의 발생을 얘기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고통 없이는 절대 문명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도전과 반응이라는 얘기, 토인비 역사 연구에 반드시 나오는 게 도전과 반응인데, 도전은 고통이요. 그래서 문명은 반드시 고통이 있을 때만 문명이 발생되는데, 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명 발생인데요, 이 문명 발생은 선행문명은 사실은 환경에 의한 도전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전부 다 강 주위에서 문명이 발생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강이 전부 다 홍수가 나는 곳이요. 그래서 이 홍수의 도전에 적응해서 만들어진 문명이
선행 문명입니다. 선행 문명이고 이 선행 문명이 망해요. 쇠퇴합니다. 쇠퇴하게 되면은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지배적 소수자가 발생해요. 나쁜 놈들이 리더인데 나쁜 놈이 이게. 예. 지배적 소수자가 반드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둘이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요게 신이고 요게 사탄이요. 신과 사탄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명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신나라를 길게 얘기한 이유는 신나라는 것은 반드시 신과 사탄의 싸움이고 신과 사탄의 싸움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새 문명이 탄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명이 발생해서 성장해서 쇠퇴하면은 반드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적 소수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종교적 지도자가 생기겠대요. 그래서 둘이가 싸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명이 발생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명의 발생은 왜 돼요? 왜 되는가 하면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통. 그러니까 도전과 반응에서 도전이 고통이요.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 발생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역경의 혼응입니다. 어려우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여기 보면 키르케 로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뭔가 하면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중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일리아드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하고 트로이가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요. 신들의 전쟁인데 인간이 대신해서 전쟁하는 거 그게 일리아드입니다. 근데 어디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이겼죠. 그리스가 이기고 난 뒤에 그리스의 그 트로이에서 싸웠던 사람이 자기 본토로 돌아오는 과정을 적은 소설이 뭔가 하면 서사시가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에서 이겨가지고 그리스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온갖 고통을 다 당합니다. 당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이 뭐였는가 하면은 키크로스라고 하는 아주 악마한테 붙들려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한 사람씩 잡혀먹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가 더 어려운 도전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 키르케라는 여자입니다. 요정인데요. 키르케 요정한테 잡혔어요. 잡혔는데 키르케는 이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잘 대우해줘요. 굉장히 대우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로토스라고 하는 꿀과 같은 음식을 딱 먹여. 음식을 딱 먹이면은 이걸 먹으면은 이를 잊어버려요. 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뭘로 표현한가 하면 돼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키르케고 이 돼지가 됐는데 이 돼지가 뭔가 하면요. 바로 이 로토스를 먹은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요. 이 부하들이 실제 돼지가 된 건 아니죠. 돼지 된 게 아니고 이를 아주 먹을 거 주니까 로토스라는 걸 아주 단 음식을 먹을 걸 주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 고통이 없는 거죠. 고통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돼지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재벌 2세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지 못해요. 돈을 주지 못하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여기에 멋있는 자동차에 자가용 비행기에 그 다음에 항상 여자들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로토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마약 먹고 그럼 그거보다도 행복한 게 어딨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우리 재벌 2세들이 나타나는 행태 많이 보셨죠? 그죠? 그것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통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준답니다. 나중에 이제 하방 한 7, 8월쯤 되면 길가메시 서사시를 말씀드릴 텐데요. 들어보셨죠? 그죠? 길가가 뭔가 하면 노인이요. 메시가 뭔가 하면 젊은입니다.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뭔가 하면요. 늙은이를 젊은이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그게 방법이 뭔가 하면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길가메시의 길가 노인한테 고통을 줌으로써 노인이 젊은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항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역, 요 아시죠? 그죠? 요 시리아 있고, 이라크 있고, 이란 있고, 이스라엘 있고, 터키 있고, 여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이 있습니다.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요. 지역인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전쟁하러 가는 길이 어딘가 하면요,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올 때 반드시 이 길로밖에 못 들어와요. 이 길로. 요렇게 해서 요 길로 들어오고 요 길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쳐들어올 때도 이집트에서 쳐들어올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못 가요. 왜 그러냐? 여기는 사막이 여기 높은 산맥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렉산더 들어올 때 요리 들어오고 로마 들어올 때 요리 들어오고 요리 들어오고 이게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쳐들어갈 때 그리스한테 쳐들어갈 때도 이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집트 쳐들어갈 때 이래 들어가.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은 비옥하긴 하지만은 전쟁터예요.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에서 가장 전쟁이 극심한 데 어디 가면 시리아 지역 여기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약소국이거든요. 약소국이니까 전쟁을 났다 그러면 엄청난 고통스러운 지역이 이 지역이 돼요. 이 지역 중에 최고의 고통스러운 지역이 바로 시리아인데요. 시리아에는 세 종족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 종족이 페르시테, 두 번째 페니키아, 세 번째 유태인인데요. 그래도 셋 중에 좀 그래도 좋은 환경이 페르시테 사람들이요. 페르시테 사람들인데 그냥 나쁜 환경이니까 여기서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요, 글자를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페니키아 두 번째 살기 나쁜 데가 페니키아거든요. 이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 여기죠. 페니키아 이쪽이 페니키아입니다. 아주 살기 나빠요. 근데 페니키아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요, 대서양을 지배합니다. 지중해 요 조그만 나라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요 사람들은 요쪽에 대서양 지중해 지역을 석권해요. 석권하는 업적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카르타고 아시죠? 그죠? 카르타고가 뭔가 하면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살기 어려운 데가 어딘가 하면요, 이스라엘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야말로 최고로 어려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최고로 어려운 지역에 살면서 인류 최대 발명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발명품이 뭔가 하면요, 유일신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 유일신 신앙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신은 하나다는 것만 믿으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합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온 민족이 합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 이걸 유태인이 만들었다. 왜요? 살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영국의 의회주의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입니다. 노예. 자,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날 인간성의 반은 잃어버려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노예 중에 이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먼저 그리스 로마 노예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 노예인데 이거 아시죠? 이 배너거든요. 그죠? 이 배너잖아요. 배너 노예된 거예요. 노예돼가지고 노숙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노예가 됐으면서도 결코 인간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로마인 생활이요. 로마인들은 정복하면서요, 그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지도자들을 다 잡아, 선생들과 정복지에 다 잡아서 뭘 하는가 하면요,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노예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고, 그 다음에 노예들한테 모든 일을 다 맡겨도 돼요. 그러면 로마인들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로마인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뭐 하는가 하면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남자가 엎드려서 시큰 먹어요. 먹고 난 뒤에 배가 너무 부르죠. 배가 너무 부르니까 그 다음에 배를 꺼져야 돼.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기틀을 집어넣고 토합니다. 토하고 와서 또 먹어요. 옛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러고 싶더라고. 경주에 가면 이제 현대호텔이나 뭐 힐튼 호텔 있거든요. 그 뷔페가 5만 5천 원이요. 5만 원씩인데 다 맛있더라고. 이게 다 맛있는데 그거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싶더라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자, 시컷 먹었습니다. 시컷 먹고 난 뒤에는 뭘 하는가 하면요. 그다음 목욕하러 가요. 로마의 목욕탕 유명하죠. 목욕탕 유명한데 로마의 목욕탕은 남녀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 유럽의 사우나 있죠. 유럽 사우나에 남녀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이어받았는지 이 유럽의 이 목욕탕 가면 남녀 구별이 없다고 이게. 동양 남자가 이게 옷 벗고 들어가기 조금 민망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목욕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남아요. 남으면 어디 가요? 남으면 이제 배너 마차 경기하는 거죠, 그죠? 이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뭐예요? 글래디에이터이죠. 글래디에이터 여기 이게 또 짐승하고 싸우기도 하고 금투사 싸우는 거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오로지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목욕 싹 하고 그 다음에 만날 이런 거 구경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만족된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텅텅 비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머리가 텅텅 비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로마 망하죠. 로마 망하는데 누구한테 망하느냐? 물론 훈족 이게 고트족한테 많이 망했지만은 실제는 로마인들이 망한 것은요, 로마 안에 있는 노예들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노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로마인들은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노예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가 있고, 미국의 노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스페인이 들어갔죠, 그죠? 스페인이 들어가지고요, 인종을 학살을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했는데 90%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인구가 7천만이었는데 나중에 한 700만도 안 돼. 90%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스페인 사람들이 금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좋아해가지고 이 금채취, 금을 구해와라, 할당량을 줍니다. 할당량을 주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목을 잘라버려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또 한 가지는 전염병. 사실은 이제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는 것은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리아, 페스트 이런 전염병 때문에 인구가 팍 줄여요. 자, 인구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인구 주니까 금은 만들어야 되고 커피도 생산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로 보내요. 이게 니그로 흑인들이 노예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이 노예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생활해요. 고통스럽게 생활하면서 뭘 보는가 하면요, 기독교를 보게 됩니다. 기독교를 보면서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만 믿게 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흑인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정말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고 누구인가 하면 흑인이었어요. 흑인이 정말로 기독교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킹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또 토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미국이 만약에 흑인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미 미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흑인이 들어와서 신선한 충격을 줌으로써 현재까지 미국은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토인비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들어온 것은 일종의 도전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태인 지역에 대한 도전인데요. 이 유태인 지역에 대한 도전에서 유태인들 문제입니다. 유태인들이 가장 살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최고의 발명품 유일신 사상을 만들었어요. 유일신 사상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선민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선민의식에 빠지게 됨으로써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다른 이집트나 바빌론에서 쳐들어와서 유태인들을 포로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일신을 만들자마자 포로 생활을 시작해요.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게 그 다음 로마가 들어와요. 로마가 들어와서 유태인들이 이제 실력이 있거든. 실력이 있으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는데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요, 필요할 때 유태인을 잘 이용을 해요. 이용하고 난 뒤에 드디어 유럽 사람들도 유태인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면은 가차없이 유태인을 죽여버려요. 이게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게 뭔가 하면 아시케나지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케나지 유태인들은 그야말로 박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생겨버려요. 이거 정말 뛰어난 사람이 생기면은 다른 민족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죽여버려. 마지막 죽은 게 누굽니까? 히틀러. 히틀러가 거의 60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뛰어난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뛰어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전, 이게 문명이 발생되려면 뭐요? 도전을 받아야만 문명 발생되는 거예요. 발생되는데 과연 도전을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문명이 발생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원래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어요. 언제? 봄에 출발해서 여기 왔는데 여름이 됐습니다. 잘 살았어요? 가을이 됐어요. 가을에서 드디어 겨울로 닥칩니다. 겨울로 닥치니까 사람들이 세 종류가 나타나는데 한 종류는 다시 도망가 버려요. 그 다음에 한 종류는 도망가는데 그만 북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 종류는 요 지역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전이 없는 지역이요. 흑인 지역. 도전이 없으니까 문명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갔는데 이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쪽으로 도망가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도전이 너무 심해서 요 지역은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대 지역, 요 지역에 적단 도전을 받은 민족만이 문명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을 발생시키려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할 때도 너무 센 도전을 받으면 문명이 발생이 안 돼요. 적당한 도전을 받을 때 문명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문명 발생 끝나고 10분 쉬고 문명 성장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